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사연이 아니고요. 그 세무사님이 블로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신철 세무사의 세금 일기. 네. 여러분도 이제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이제 많은 글들 중에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콘텐츠가 좀 알차 보여서 세무사님께 직접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그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면 기업 인사 담당자나 HR 담당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은요. 고용하기 전에 체크리스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의 및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용주라고 하죠. 기업의 대표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각각을 선택하면 유리할지 먼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 블로그 글은 아마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돈을 더 주는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근로소득자하고 이제 사업소득자, 즉 프리랜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글을 써놨는데, 근로소득자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용 근로자, 그리고 하나는 일용직 근로자로 나눌 수 있는데, 상용 근로자는 계약을 맺고 보통은 기간의 정함이 없어요. 평상시에 계속 쓰인다 그래서 상용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을 상용 근로자라고 하고, 가장 큰 특징은 월 급여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일용 근로자는 이 고용주에게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막 일을 할 수 있는 반면 급여가 시급 또는 1급 또는 주급으로 책정돼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한 만큼 출근한 날에 비례해서 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일용 근로자. 가장 많은 곳이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대학생분들 많이 하시는 편의점 알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뭐 카페 이런 것들이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최저임금. 그것도 오르고 하긴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4대 보험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고용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그렇죠. 피고용인이 절반을 부담하게 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연봉 외에 부수적인 금액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부담을 하고 싶지 않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원 입장에서는 가입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간극이 생겼을 때 채용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편법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전혀 없어졌고,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였던 4대 보험 가입이 이제는 거의 비슷해졌다. 왜 그러냐면은 일용 근로자도 이제 한 달에 8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일주일에 뭐 15시간 이하를 일을 한다, 초단 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속된 달에 근무를 하게 되면 결국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상용 근로자랑 일용 근로자의 차이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 급여뿐만 아니라 4대 보험으로 나가는 간접급여 성격의 비용까지 다 챙겨야 한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한지라고 아까 여쭤보셨는데, 상용 근로자로 하면은 뭐 4대 보험에 추가 부담하는 건 있겠지만 정부 지원책도 굉장히 많아서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그 외에 그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고용증대세액 공제라고 해서 직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하면 최대 1,100만 원까지 세액에서 납부해야 될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통합고용세액 공제를 바꿔가지고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1,300만 원, 여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신설이 돼서, 만일 직원을 유지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정식 사원으로 상용 근로자로 입사를 시켜서 그런 세제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업가들로 하여금
좀 사람을 한번 뽑으면 오래 그렇죠. 뽑아서 쓰도록 네, 맞습니다. 이제 지원책을 유도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쭤볼 건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에 대한 의미, 그리고 계약의 종류, 급여의 지급, 퇴직금의 지급 등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블로그에서도 써두셨더라고요. 네네. 예. 일단 사업소득자는 소위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네. 프리랜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방송인들이 보통 뭐 아나운서분들이 프리랜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나운서분들은 방송국에 소속된 근로자예요. 그런데 프리선을 한다라는 거는 퇴사하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종속성이 있습니다. 네. 어느 한 곳에 종속되어 있으면 근로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자로 보는데 그게 이제 사업소득자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계약의 종류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요. 뭐 고정적으로 출근해서 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필요한 때 단발성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프로젝트성 외주 계약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뭐 학원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분들이 계실 때는 사업소득으로 해가지고 학원 선생님들은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하실 수 그럴 수 있으니까 있죠. 그분들은 사업소득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급여를 지급할 때는 4대 보험을 공제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3.3%만 원천 징수하고 급여를 지급을 해요. 4대 보험은 지원을 안 해주죠. 지원 안 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은 온전히 프리랜서 사업 소득자가 네.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지역가입자로 4대 보험을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퇴직금. 네. 프리랜서도 퇴직금이 있냐? 네. 있습니다. 오. 의외인데요. 예. 학원 누가 주나요? 퇴직금을? 대표자가 대표자. 네. 학원에 다니시는 선생님들 중에 네.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한 3년 동안 일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 근데 학원 선생님들은 아시다시피 고정적인 시간에 출근을 하고 퇴근하시거든요. 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사업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에 해당이 되면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라는 그런 예규나 판례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네, 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다. 네. 단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에만 역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종속성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업에 한 곳에만 소속돼 있으면 거기에 4대 보험이랑 퇴직금 다 그렇죠. 챙겨주는 챙겨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프리랜서의 경우도 퇴직금.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있습니다. 예. 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천세의 의미와 지급 방법, 중요성 뭐 이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천세라 그러면 잘 딱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단어가. 근데 요 단어 하나면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떼고 주는 돈. 네. 월급 줄 때 떼고 음. 할 때 이 떼는 돈을 원천세라고 해요. 네. 근데 원천세는 보통 세금을 말하는데 근로소득세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세금은 한 15,000원? 2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뭐야 내 통장에 180 얼마밖에 185만 원 정도밖에 안 찍히는데 이거 뭐야 4대 보험도 떼고 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원천세의 정확한 의미는 떼고 주는 돈인데 보험료가 아닌 세금을 원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네. 여기 두 가지가 크게 있을 것 같고 원천세 지급 방법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주잖아요. 200만 원인데 185만 원만 보내주고 나머지 15만 원은 가지고 있다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이제 기업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시키는 거죠. 원천징수 의무자로 그렇죠. 지정해서.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걸 이렇게 안 시켜놓으면 굉장한 대란이 일어납니다. 네. 월급 받으면 200만 원 그대로 들고 와서 세무서 가가지고 저 오늘 월급 받아서 세금 내러 왔습니다. 직접 신고를 막 해야 되니까. 그럼 뭐 전국의 근로자들이 급여일만 되면 세무서로 다 달려가야 돼요. 네. 그러면 행정상 이게 과부하가 불필요한 아니겠네. 네. 일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무공무원 하고 싶어하는 사람 없죠. 없겠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주 즉 사업주로부터 니들이 줄 때 떼고 뗀 돈을 한꺼번에 우리한테 내 네. 이렇게
법이 좀 된 거죠. 그걸 네. 원천징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세무사님의 블로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께 각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